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3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여성입니다. 나이 30대를 넘어가면서부터 주변에서 결혼은 언제 하냐는 질문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나이대를 하고 있는 자식, 손주 혹은 조카들에게 결혼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지시죠? 이런 질문들이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압박처럼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저처럼 압박으로 느껴 지금 당장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실수를 경험한 뒤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희 집은 늘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없는 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돈 없다는 말은 어린 마음에 꽤나 날카롭게 꽂혔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그래요. 나중에 제가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된다면 정말 힘든 상황이 닥치더라도 돈 없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아무렇지 않게 던진 그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평생 눈치를 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저는 너무도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저희 집은 쪼들린다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집안이었어요. 가난 그 자체라기보다는 늘 뭔가 빠듯하고 허덕이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힘든 형편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당시 건축회사에 다니셨는데 재개발 붐이 한창일 때였거든요. 덕분에 아버지는 하루에도 현장 몇 군데씩을 오가며 바쁘게 일하셨고 수입도 꽤 괜찮은 편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자식이 3명이었다는 거예요. 셋 다 나이 차이도 비슷하고 학비며 학원비며 다 겹치다 보니 수입이 아무리 괜찮아도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본인을 아끼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몸을 불사르다시피 일하셨죠. 일하고 또 일하고 휴일에도 현장 전화가 오면 바로 달려나가셨고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저는 마음 한편이 늘 짠했어요. 어릴 땐 그냥 멋지다 생각했지만 자라면서 그게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죠. 저는 세 자매 중 가운데였어요. 언니가 있었고 저 밑으로는 막내가 있었죠. 그 사이에 낀 저는 늘 샌드위치 같은 존재였어요. 언니처럼 크게 반항할 수도 없고 막내처럼 떼를 쓸 수도 없는 그런 위치요. 그러다 보니 늘 조용히 참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게 습관이 됐죠. 그날도 그런 평범한 하루였어요. 언니가 중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이었고 저는 11살이었죠. 학교에서 돌아와 막내랑 같이 거실 바닥에 엎드려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저희를 보며 부엌에서 간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네 언니 학교 끝나고 오면 배고플 테니까 간식 좀 만들어 놔야지.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부스럭거리셨죠.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오후 3시가 조금 넘으면 언니가 돌아올 시간이었고 엄마는 그 시간에 맞춰 뭘 해주시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집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옛날 집 전화는 벨소리가 정말 크고 날카로웠거든요. 그날따라 유난히 시끄럽게 울리는 듯 했죠. 엄마가 수건을 던져두고 전화를 받으러 가셨어요. 처음엔 평범한 인사였어요. 그런데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그 다음엔 아무 말도 없이 정적이 흘렀죠. 그러더니 갑자기 엄마가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막내와 저는 숙제를 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는 전화기를 쥐고 그대로 주저앉을 듯 털썩 무너져 계셨죠. 저는 다가가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엄마는 아무 대답도 못 하셨어요. 그때 마침 현관문이 열리며 언니가 들어왔어요. 책가방을 메고 있던 언니는 거실에서 울고 있는 엄마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뭐야? 엄마 왜 울어? 얘들아, 무슨 일 있었어? 엄마 왜 그러는데? 네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단다. 엄마 지금 병원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 이게 무슨 일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 아유 정말. 엄마는 정신이 없는 얼굴로 일어나 슬리퍼를 신으셨는데 급하게 나가시다 한 짝이 뒤집어졌는지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무릎을 꽝 부딪혔을 텐데도 엄마는 다시 일어나 비틀거리며 대문을 나가셨죠.
그 뒷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겁이 났던 순간이었죠. 엄마가 다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울먹였어요. 그날 저희 집의 시간은 멈춘 듯 흐르고 있었어요. 평범한 오후였던 그 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죠. 그날 이후 저희 집은 평생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평소처럼 공사 현장 감독을 나가셨다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건물 외벽에서 하자를 발견하시고는 스스로 그 부분을 확인하시겠다며 올라가셨다고 해요. 평소에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마음이 놓인다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그 상태로 외벽 쪽으로 나가셨다가 발을 헛디뎌 그대로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게 고층이었거든요. 준비도 보호 장비도 없이 떨어지신 거였어요. 아버지는 머리까지 크게 다치셨고 특히 척추뼈가 산산이 부서졌다고 했죠. 신경까지 심하게 손상되어 의식은 있었지만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지. 그땐 안전줄 하나만 있었어도 이 정도 사고는 아니었을 텐데. 그 말을 한 사람은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분이셨는데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들리던지요. 사실 안전장치라는 건 회사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문제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엔 그런 부분이 너무 허술했어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았지만 다들 쉬쉬하며 넘겨버리는 분위기였고 산재 처리도 흐지부지 되기 일쑤였어요. 저희 아버지도 결국 그런 무책임 속에서 희생된 셈이었죠. 보상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회사 측에서는 처음에 미안하다는 말을 했지만 산재 신청해 보시죠 라는 말 외엔 해준 게 없었어요. 그마저도 서류 하나하나 챙기는 것부터가 전부 저희 몫이었죠. 엄마는 아버지가 병원에 계신 동안 병실에서 서류를 붙들고 눈물을 삼키며 하나씩 준비하셨어요. 아버지는 수술을 받으셨고 다행히 의식은 깨어나셨지만 이미 신경이 너무 많이 망가진 상태였어요. 팔다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으셨고 입으로 말도 제대로 하시지 못했죠. 눈으로 무언가를 따라보는 것이 전부였어요. 말 그대로 산송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발,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애들이 아직 너무 어린데 남편까지 잃을 수는 없어요. 환자분,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습니다만 예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시간이 흘렀어요. 엄마는 병원에서 돌아올 때마다 얼굴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걸 저희가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처음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도 사라졌죠. 며칠 지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언니랑 저는 방에 누워 조용히 있었는데 거실 쪽에서 작은 말다툼이 들렸어요. 엄마와 이모였어요. 이모가 엄마에게 막걸리 한 병을 들이밀며 말했죠. 아휴, 한 잔 마셔. 사람은 너무 억울하면 술이라도 마셔야 돼. 언니, 내가 저렇게 병신이 된 사람을 평생 책임질 수 있을까? 차라리 죽었으면, 아니 차라리 그날 죽기라도 했으면 보험금이라도 받을 수 있었잖아. 야야,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애들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근데 우리 애들 대학도 못 보낼 판이야. 병원비는 어떻게 하냐고. 젠장 벌어놓은 것도 없는데. 그 장면을 방문 틈으로 보고 있던 언니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조용히 서로 손을 꼭 잡고 소리 없이 울기만 했죠. 엄마가 그런 마음까지 하게 된 걸 누구도 원망할 수 없었어요. 너무 슬픈 현실이었죠. 결국 엄마는 돈을 벌어야 했어요.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별로 없었지만 이모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너도 나처럼 해봐. 요즘 보험 쪽 일 괜찮더라. 그렇게 이모의 소개로 보험 일을 시작하게 되셨고 엄마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책자를 붙들고 밤새도록 외우시고 상품 설명을 줄줄 읊으실 정도로 노력하셨죠. 사람 일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저희 남편도 평소에 건강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루아침에 병원에 누워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생각하면
보험만큼은 꼭 준비하셔야 해요.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객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어요. 자신의 아픈 사연을 꺼내면서까지 보험을 팔아야 했던 그 모습이 싫었어요. 고객들 중에는 엄마의 말을 듣고 바로 계약을 하신 분도 있었고 다시 연락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사실 저는 그런 엄마가 미웠어요. 정말 미워서 마음속에 쌓인 감정들이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몰랐죠. 아버지의 사고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마치 모든 불행의 원인이 아버지가 보험을 들어놓지 않아서인 것처럼 굴었어요. 말로는 불쌍한 남편이라고 했지만 정작 그걸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았죠. 가난하고 불쌍한 우리 가족의 모습을 전시하며 눈물을 흘리는 엄마의 모습이 어릴 적 제겐 창피함으로 먼저 다가왔어요. 사람들은 그런 엄마를 안쓰럽게 바라봤겠지만 저는 그 시선조차 너무 부담스럽고 숨이 막혔어요.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저희 세 남매는 참는 법부터 배웠어요. 기쁨이나 슬픔보다 조심이 먼저였죠. 남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내가 먼저 한 발 물러나야 해. 부끄러워도 고마울 땐 큰 소리로 고맙다고 인사해야 한다. 엄마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 말들이 상황에 따라선 옳은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겐 늘 남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살아야 한다는 강요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우린 도움을 받는 입장이니까 우린 약하니까 그래서 더 낮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었죠. 엄마에게 그런 말들은 일종의 철칙 같았어요. 사람은 고개 숙일 줄 알아야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은 기억도 있어요. 저는 그걸 철석같이 믿고 살았죠. 그게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세상에 무리 없이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저 자신을 숨기고 포기하는 법을 먼저 배운 거였어요. 저희 언니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반에서 항상 상위권이었지만 언니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취업을 했어요. 돈이 없잖니.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지. 언니는 공부도 잘했는데. 돈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솔직히 막내만 잘하면 된다. 막내가 우리 집안 기둥 아니냐. 너도 빨리 돈 벌어서 막내 뒷바라지 할 생각을 해.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막내가 잘 되어야 집안 기둥이 바로 선다면서 언니의 선택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언니는 흔쾌히 수긍했지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누구보다 똑똑한 언니가 고졸이라는 이유로 무시를 받으며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켠이 늘 쓰렸어요. 언니에겐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언니처럼 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내내 공부를 열심히 했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보다 지방 국립대를 선택하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등록금이 전액 면제되는 그곳밖에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죠.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등록금도 없는데 너 혼자 뭐 어쩌겠다는 거니? 장학금 받고 갈 수 있어요. 기숙사도 돼요. 언니가 저렇게 고졸로 취업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 보면 나는 대학을 꼭 가야겠다 싶어. 그제야 엄마는 한숨을 쉬시더니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걸로 허락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지방 국립대에 입학했고 단 한 번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어요.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교재도 도서관에서 빌려 쓰고 아르바이트도 하며 버텼죠. 쉽진 않았지만 언니 생각이 날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어요. 졸업할 무렵엔 교수님께서 저를 눈여겨보셨는지 마케팅 회사에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그 덕분에 면접도 수월하게 보고 결국 입사를 하게 됐어요.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적당히 바쁘고 적당히 배울 것도 있었죠. 함께 일하던 팀장님도 좋은 분이셨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회사에 대한 기대가 점점 옅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곳에서 계속 일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회사는 크지 않았고 승진도 요원해 보였어요. 더구나 동료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조금씩 퍼지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저 역시 그 안에서 미래를 그리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때까진 매일 조금씩 참고 살아가고 있었죠. 저는 이직을 2번 했어요. 처음 다니던 마케팅 회사는 일한 지 5년이 넘어가면서부터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정신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매일 같은 루틴이 지겹게만 느껴졌어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죠. 그렇게 선택한 게 무역회사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역도 마케팅의 한 영역이라 생각했어요. 고객을 상대하고 제품을 알리고 시장을 분석하는 일은 같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발을 들여보니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각종 언어 장벽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통관 절차, 국제거래에서 오가는 계약서나 인보이스 처리까지 그 모든 게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영어 이메일 하나 쓰는 데에도 머릿속이 하얘지고 중국 거래처랑 전화 통화를 하고 나면 심장이 2배로 빨리 뛰었어요. 누구나 새로운 일엔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법이니까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역이라는 일은 단순히 익숙해지는 문제를 넘어서서 제게는 너무나 낯선 세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2년을 버티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한동안 쉬기로 마음을 먹었죠. 대학 졸업하고 쉼없이 달려온 7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마케팅 회사에서 5년, 무역 회사에서 2년, 남들처럼 긴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몇 달씩 백수로 논 적도 없이 달려왔던 저였는데 막상 집에 있으니 편하기보단 불편함이 먼저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너무 싫어했거든요. 너 돈 안 벌어올 거니? 너는 쉬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응, 언니는 지금도 돈 벌고 있는데 너는 뭐 하는 거냐고. 나도 일하고 싶지. 지금 이직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인 거잖아. 취직이 그렇게 쉬워? 안 되면 알바 같은 거라도 알아봐야지. 솔직히 저도 그렇게 오래 쉬려던 건 아니었어요. 이력서도 준비하고 있었고 여러 회사에 지원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그 과정을 보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집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잔소리를 퍼부으셨어요. 저는 엄마의 잔소리를 견디며 딱 6개월을 쉬었어요. 그 기간 동안 마음이 점점 조급해졌지만 그래도 시간을 들여 제게 맞는 곳을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결국 새로 입사하게 된 곳은 다시 마케팅 회사였어요. 예전 회사보다 조직은 작았지만 그만큼 더 다양한 일을 직접 해볼 수 있어서 제게는 잘 맞았죠. 그리고 거기서 저는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의 예비 신랑이죠. 처음 그를 본 건 회의실에서였어요. 그는 해외 파트 담당자였는데 저보다 1살 많았고 조용한데 할 말은 꼭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예비 신랑은 겉으로 봐도 꽤 건실한 사람이었어요. 말투도 조곤조곤했고 성격 자체가 조급하지 않아서 같이 이야기할 때마다 편안한 기분이 들었죠. 회사 내 소문으로는 집안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누군가는 그 사람 금수저래, 부모님이 외국에 부동산도 있다더라 같은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소문에 비해 그는 꽤 검소했어요. 보통 집안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본인 외모나 소지품에 꽤나 투자를 하잖아요. 시계라든가 지갑, 차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근데 예비 신랑은 그런 부분에 별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늘 국산 소형차를 타고 다녔고 손목에는 스포츠 브랜드 저가 형식에만 차고 있었어요. 그게 몇 년째라더라고요. 옷도 그저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 정도. 브랜드 로고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고 유행에 휘둘리지도 않았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건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이 정말 금수저인가? 집안의 재력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진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바라보게 되긴 했죠. 우리가 같이 일하게 된 건 이직한 회사의 특성 때문이었어요. 그 회사는 해외 마케팅을 중심으로 한 부서였고 팀 내 인원이 적다 보니 같은 직급끼리 협업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비 신랑과 마주하는 시간도 많아졌고 야근도 자주 같이 하게 되었죠. 제가 연애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그런 건지
아니면 그가 워낙 섬세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사소한 챙김이나 작은 배려에도 눈이 가더라고요. 야근 끝나고 저녁 먹었냐는 한마디 해주는 게 그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게 마음을 열게 만든 것 같아요. 밥을 먹다 보면 사적인 이야기들도 자연스럽게 나왔고, 그렇게 쌓인 대화들이 어느새 마음을 물들였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의 식사 예절이었어요. 젓가락질 하나에도 흐트러짐이 없고 항상 깔끔하게 먹는 모습이었거든요. 같이 일하는 다른 대리 중 한 명은 식탐이 정말 심했어요. 여자들은 밥을 조금씩만 먹는 거 아니야? 나 한 입만. 정말 맨날 왜 남의 반찬 뺏어 먹고 그러세요? 하나를 더 시키던가. 이러면서 남의 반찬을 스스럼 없이 빼앗아 가곤 했어요. 여직원들 사이에선 진상이 따로 없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 대리도 예비 신랑과 함께 식사할 때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아마 그 사람에게서 묘한 단정함이나 단호함 같은 게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예비 신랑은 항상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해줬다는 점이에요. 괜히 무리해서 칭찬하거나 꾸며서 말하지 않았고요. 그런 점이 다정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조금 늦게 출근한 날이면 말없이 제 자리에 커피 한 잔을 올려두기도 했고, 제가 자료 정리를 못해서 당황하고 있을 땐 조용히 와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서로의 일을 도우며 한 6개월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그때쯤엔 이미 서로에 대한 호감이 자연스럽게 쌓여 있었고, 회사 밖에서도 종종 만나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둘 다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마음을 주고받았죠. 저는 처음엔 그게 연애라고 확신하진 못했어요. 그냥 좋은 사람과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중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당연해졌고 하루라도 연락이 없으면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애가 시작된 건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 그가 제게 말했죠. 혹시 우리 그냥 친구 사이로 남고 싶은 건 아니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더 가까워지고 싶다고. 그날 이후 우리는 진짜 연인이 되었어요. 손을 잡고 길을 걷고 주말엔 함께 영화를 보고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는 사이가 되었죠. 연애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회사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 사이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평범한 회사 생활 속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연애를 넘어 인생을 함께할 약속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제 나이 34살이에요. 이 정도면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만한 나이라고들 하죠. 저 역시 이제는 철이 들 만큼 들었고 한 사람과의 관계가 진지해지면 자연스럽게 결혼까지도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과의 관계도 그랬고요. 그가 정말로 금수저냐고 묻는다면 글쎄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은수저 이상은 분명해 보였어요.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품이나 습관들에서 은근히 집안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특히 예의범절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가족관계 호칭을 외우는 연습을 했다고 했을 땐 솔직히 좀 놀랐어요. 가족관계 호칭까지? 혹시 자기네 집안이 뭐 종갓집 같은 거야? 아니야, 우리 집이 종갓집은 아닌데 조부모님이 좀 엄하셨어. 서열 같은 걸 많이 강조하셨거든. 요즘은 근데 나이로 따지지 호칭은 잘 안 따지지 않나? 내가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럴지도. 난 나보다 어린 삼촌한테도 꼬박꼬박 존댓말을 썼는걸? 어릴 땐 그게 당연히 싫었지.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데 삼촌이라고 불러 하니까 어색했지.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집이랑은 진짜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그는 저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구나 싶었고, 그래서 더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어느 날 주말이었어요. 예비 신랑과 함께 밥을 먹으러 음식점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더니 그의 표정이 살짝 굳더라고요. 전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고, 통화를 마친 뒤 그가 말했어요. 이걸 어쩌지? 집에 친척 어르신이 오셨대.
같이 저녁 식사하자고 하셔서 집에 잠깐 들러야 할 것 같아. 우리는 그날 저녁 시간대 공연 티켓을 예매해둔 상태였어요. 시간이 다소 애매했지만 예비 신랑이 거절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는 걸 알았기에 저는 말을 했죠. 그러면 다녀와. 나는 그냥 혼자 밥 먹고 있을게. 어차피 우리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데 그냥 같이 가보는 건 어때요? 인사도 할 겸. 순간 살짝 당황했지만 이미 여러 번 만났고 그만큼 신뢰도 쌓였으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가자고 대답했죠. 그리고 그는 어머니께 미리 전화를 걸어 제가 함께 간다는 이야기를 전해두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나, 아이고, 직접 왔구나. 이야, 얼굴이 참 반듯하네. 아이, 고마워. 이렇게 시간 내줘서.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찾아뵙게 됐는데 초대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친척 어르신도 계셨기에 긴장할 줄 알았는데 분위기는 의외로 편안했어요. 가족들끼리 서로 웃으며 이야기하고 식사도 따뜻한 분위기에서 이뤄졌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었죠. 그런데 식사 내내 예비 시어머니께서 정말 쉴 틈 없이 움직이셨어요. 반찬 접시가 조금만 비어도 일어나서 채워오시고 물이 비워지면 새로 따라주시고 예비 신랑의 물장까지도 직접 챙기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시다 싶었어요. 저희 집에선 어머니가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움직이시는 경우는 잘 없었거든요. 보통 다 함께 앉아서 같이 먹는 게 우선이었는데 이 집은 누군가가 먼저 움직이고 배려하는 게 당연한 듯 보였어요. 집도 꽤 넓었고 정돈도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소문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동안 들은 집안 이야기가 허풍이 아니었달까요? 은근히 위축되기도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과일과 차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예비 신랑이 친척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예비 시어머니의 뒷정리라도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님,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아유, 괜찮아, 괜찮아. 나중에 다 하게 될 일인데 뭐 벌써부터 그런 걸. 오늘은 그냥 앉아서 쉬어요. 그 말에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나중에 다 하게 될 일, 그 말이 뭔가 마음에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따뜻하면서도 묘하게 의미심장했던 말이랄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예비 신랑의 집안이 지닌 특유의 분위기와 전통을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고민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문제랄 건 아니었지만 그 첫 만남 이후로 예비 시어머니께서 자꾸 저를 보고 싶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엄마가 자꾸 너 보고 싶대. 그날 네 인상이 참 좋았나 봐. 벌써부터? 아직 정식으로 인사도 드리기 전인데.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만나면 결국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잖아. 그니까 미리미리 점수 따두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했어요. 그는 제 가족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거든요. 제게는 자꾸 집에 가자, 어머님 만나러 가자 하면서도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는 나중에 뵐 기회가 있겠지 정도로만 말했어요. 제 쪽 이야기를 하려 하면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도 되지 않나 하면서 넘기기 일쑤였고요. 하지만 예비시댁에서는 자꾸 저를 불러냈고 저는 결혼까지 생각을 했기에 그 말을 거절하지 못했죠. 우리 아들이 너를 정말 많이 생각하더라. 그래서 말인데 나중에 가족이 되려면 서로 트러블 없게 우리 집 분위기나 가풍 같은 건 미리 익혀두는 게 좋아. 그게 서로 좋지 않니? 네, 그렇긴 하죠. 혹시 뭐 제가 알아야 할 게 있을까요? 우리 집은 은근히 따지는 게 많은 까다로운 집안이긴 해서 그날 네가 입고 온 그 옷 있잖니? 그 브이넥 블라우스 그거 조금 파였더라. 예쁘긴 했지만 조금 단정치 못해 보이기도 했어. 앞으로는 그런 옷 말고 좀 더 차분한 걸 입는 게 어떨까? 사실 좀 당황했어요.
그날은 예비 신랑과 공연을 보기로 했던 날이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어울릴 만한 단정한 옷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적을 받으니까 괜히 위축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예비 신랑에게 했더니 예비 신랑은 오히려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거는 널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아니 관심 없으면 그런 말도 안 해. 좋은 징조야. 진짜로. 그렇게 말하는 그를 보며 한편으론 나를 정말 생각해 주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꾸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예비 신랑이 자꾸 결혼하면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 시작한 건요. 결혼하면 우리 집에서 차례를 이렇게 지내는데 넌 괜찮아? 결혼하면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고 싶어? 결혼하면 아예 직장 근처로 이사 갈까? 그런 말들이 자꾸 이어졌는데 정작 프로포즈는 없었어요. 저는 그런 게 좀 서운했어요. 요즘 시대에 거창한 이벤트까진 바라지 않더라도 적어도 나랑 결혼해 줄래? 라는 말은 듣고 싶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청하는 그 순간을 저도 평생 기억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연애라는 게 길어질수록 그런 것들에 무뎌지게 되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냥 고개를 끄덕이게 됐어요. 그래, 다들 이렇게들 결혼하는 건가 보다 싶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 사이도 어느새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분위기가 되었고, 그런 흐름 속에서 예비 신랑의 주도 아래 결혼식장 구경을 하게 됐어요. 여기 어때? 음식도 괜찮고 홀도 예쁘다. 좋은 거 같긴 한데 아이, 우리 아직 상견례도 안 했잖아. 식장은 천천히 알아봐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할 거 미리미리 알아보는 게 좋지. 상견례는 어차피 날짜만 잡으면 되잖아. 식장 예약은 지금 안 하면 내년까지 꽉 찼대. 결국 우리는 날짜는 나중에 조율하자는 전제로 식장 예약을 하게 됐어요. 예비 신랑은 만족해 했지만 저는 조금 불만이었어요. 우리는 아직 양가 상견례도 하지 않았고 저희 부모님은 그가 남자친구라는 건 알고 계셨지만 결혼 이야기를 가족들과 진지하게 꺼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식장부터 예약을 해버리니까 어쩐지 마음이 뒤늦게 복잡해졌어요. 너무 빠른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그렇게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단어가 제게 기대가 아닌 혼란으로 다가왔던 순간이었죠. 정말 웃긴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식장을 예약하고 나니까 예비 신랑이 자꾸 예비 시댁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벌써부터 자꾸 시댁에 오라고 하는 거야? 우리 집 가풍이 익힐 게 많다니까? 그리고 미리미리 우리 엄마한테 신부 수업 받으면 좋지 않겠어?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에이, 당연히 미리미리 받아야지. 나 우리 엄마 반찬 아니면 잘 못 먹는단 말이야. 저는 예비 시어머니께서 직접 부르신다는데 안 갈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마지못해 예비 신랑 집에 갔는데 그날부터 시작이었죠. 거실 테이블 위에 뭔가 인쇄물이 한가득 올려져 있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들춰보이며 말했어요. 이게 우리 집안 가족관계도야. 너도 이제 이 집안 사람이 될 거니까 외워둬야지. 네? 이걸 다 외우라고요? 그냥 미리미리 알아두는 거지.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어렵진 않아. 어렵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삼촌, 당숙, 고모, 외숙부, 조카 며느리까지 촘촘하게 얽힌 이름과 호칭들.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2주 뒤에 친척들 다 모이는 날이거든. 그날도 참석해야 해. 제가 그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리고 친척분들 다 보기엔 아직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아이, 괜찮아, 괜찮아. 그날 그냥 같이 밥 먹고 인사만 하면 돼. 하지만 그런 자리 하나하나가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사이 예비 신랑은 제 가족 얘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 우리 언니 누구 하나 보러 가자는 말조차 하지 않았죠. 너무 이상해서 어느 날 언니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언니, 나 얘기 좀 해도 돼? 왜? 예비 신랑이 뭐 문제 있니? 그게 우리 집엔 인사도 안 오고 자꾸 자기 집 행사에만 끌고 가. 우리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좀 그렇다. 결혼은 둘만 하는 게 아닌데 말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이 그 집 괜찮아 보이던데. 결혼 날짜는 언제 잡는 거냐. 나이도 있는데 그런 사람 놓치면 안 된다. 웃긴 건 엄마였죠. 엄마는 언니에게 가장의 부담을 지어주었고 언니는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아직 결혼을 못했거든요. 모든 게 애매한 상황 속에서 저는 점점 방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명절이 다가왔어요. 저는 아버지 산소에 다녀올 일정을 잡으려고 예비 신랑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난감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이번 명절에 우리 친척들이 다 서울로 올라오시거든. 그래서 자기도 같이 가면 좋겠다고 엄마가 말했어. 근데 나 아버지 산소 가야 하잖아. 명절 당일엔 좀 그래. 아, 이미 너 온다고 말씀 다 드렸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좀 그렇지. 그 말에 저는 정말 어이없었어요. 제 일정은 묻지도 않고 정해놓고 제가 마치 당연히 가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모습에 서운함이 밀려왔죠. 결국 저는 엄마께 사정을 설명드리고 명절 전날 아버지 산소에 다녀온 뒤 예비시댁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한 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앞치마를 하나 휙 던지시는 게 아니겠어요? 받아. 이제 결혼하면 다 해야 할 일이야. 오늘은 며느리감 테스트하는 날이니까 음식 좀 해봐. 네? 오늘 인사드리는 날 아니었어요? 네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우리 집은 인사를 음식 솜씨로 해. 다음부터 명절에 올 땐 편한 옷 입고 오고. 제가 황당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이에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줄줄이 메뉴를 읊으셨어요. 갈비찜, 잡채, 나물 4가지, 그리고 동태전, 약식, 산적까지. 이거 다 해낼 줄 알아야 우리 집 며느리 되는 거야. 그리고 맛에 따라서 점수도 매겨질 거고. 점수요? 어머님, 저 무슨 지금 며느리 테스트 보는 거예요? 그래, 점수제야, 점수제. 점수 안 나오면 알지? 우리 아들이랑 결혼은커녕 파혼감이다. 명절 음식 못 만들면 파혼이라뇨. 며느리 점수제는 난생 처음 듣는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지 뭘 그래. 얼른 준비해. 손이 아무리 빨라도 시간 부족할 수 있어. 자, 시작해. 얼른.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아직 양가 상견례도 하지 않았고 프로포즈도 받지 않았고 우리 가족은 예비 신랑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데 제가 왜 여기서 점수를 매겨야 하죠? 그때 정말 확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대신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 순간부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제가 황당한 얼굴로 예비 신랑을 바라보자 그가 슬쩍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아이, 대충 해. 우리 집안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겁먹을 필요 없어. 점수 따는 자리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척만이라도 해도 다들 인정해 줄 거라고. 순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형식적인 자리면 차라리 낫죠. 그런데 그 형식적인 걸 이렇게 강요하면서 시키는 게 문제였어요. 아무리 며느리 수업이라고 하지만 상견례도 하지 않은 저에게 점수를 매기고 파혼 운운하는 게 말이 되나요? 어쨌든 일단은 움직여야 할 것 같아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뭐부터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일단 손이 많이 가는 잡채부터 시작하기로 했죠. 냉장고 문을 열고 양념을 찾는데 조미료가 도통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설마 식탁 서랍 아니면 옆 찬장. 그러다 결국 포기하고 거실 옆방에서 친척 이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던 예비 시어머니를 찾았어요. 문을 살짝 열고 부르려던 찰나 그 안에서 들려온 말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죠. 애가 참 순진하지. 지가 뭐 준비 안 하면 어쩔 건데. 지쪽에서 못하겠다 파혼하겠다고 하면 결혼식장이니 뭐니 위약금 다 물리면 그만이야. 애가 참해 보이긴 하더라. 뭐 시댁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지. 집도 별로 못 사는 것 같던데. 아유, 솔직히 나도 마음에 안 들지. 그래도 우리 아들이 좋다니까 어쩌겠어. 그 순간 정말 온몸이 싸늘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제 쪽에서 파혼을 꺼내지 못할 거라는 걸 계산해서 일부러 명절 자리에 부르고 며느리 테스트랍시고 사람을 몰아붙인 거잖아요. 위약금이 무서워서 도망 못 갈 거라는 계산이었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렇게 끝낼 수는 없었어요. 파혼을 제가 먼저 이야기하지 못할 거라면 저쪽에서 먼저 그 말을 꺼내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가 요리를 시작했죠. 단 제가 알고 있는 요리법은 오늘만큼은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갈비찜부터 손을 댔어요. 설탕은 넣지 않고 고춧가루를 듬뿍 퍼부었죠. 진간장 대신 소금, 그것도 대충 한 주먹, 후추도 힘껏 뿌려댔어요. 살짝 맛을 봤는데 짜고 맵고 텁텁하고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맛이더라고요. 딱 좋았어요. 잡채는 더 심했어요. 당면은 물에 불리지도 않고 그대로 팬에 던져 넣었어요. 채소는요, 얇게 썰기는커녕 그냥 통으로 쓱쓱 썰어 넣었어요. 당근은 큼직하게 썰고 시금치는 반쯤 씻긴 상태로 밀어 넣었죠. 간은 대충 했죠. 산적은 아주 예술이었죠. 계란 대신 튀김가루 반죽을 만들어서 고기에 덕지덕지 묻혔어요. 지글지글 익어가는데도 도무지 익는 건지 튀김인지 전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애초에 모양만 그럴싸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약식에는 대추 대신 양파를 넣었어요. 그것도 얇게 썰어서 진간장과 식초에 절여서 얹었죠. 겉모습은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상 색감도 좋고 구색도 나쁘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 올려놓았을 때 다들 잘했네 할 만큼은 됐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제가 밝은 표정으로 내놓자 친척 어르신들이 하나둘 수저를 들었어요. 갈비찜을 입에 넣은 고모님이 먼저 멈췄어요. 아이고 차트. 이게 무슨 맛이야? 그 옆에서 산적을 먹던 삼촌도 말이 없더라고요. 약식을 맛보던 큰이모는 입을 헹굴 물을 찾고 있었고요.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어요. 조용한 정적 속에서 수저를 내려놓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정도였죠. 예비 시어머니는 눈치를 챘는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셨어요? 제가 평소에 자주 해먹는 스타일대로 해봤어요. 예비 신랑은 저를 보며 당황한 얼굴을 했지만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감을 점수로 판단하겠다고요?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직접 당신들의 감점 요인이 되어주면 장땡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제 누가 먼저 파혼을 꺼내는지 한번 지켜보자는 심산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망쳐놓겠다는 작정으로 만든 음식이었지만 외형만큼은 꽤 공을 들였어요. 갈비찜에 색을 내려고 고추장, 고춧가루까지 섞었고 산적도 색감이 있어 보이게 쌓아뒀죠. 보기에는 멀쩡하니까 다들 속고 들어갈 수밖에요. 아마도 예비 시어머니는 속으로 감탄했을지도 몰라요. 어머, 손도 빠르고 부지런하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그건 엄청난 착각이었죠. 저는 그저 모든 걸 대충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된 것뿐이었어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많은 음식을 저 혼자 준비했는데 그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친척들과 수다 산매경이었고 이모님들이며 삼촌들까지 전부 입으로만 바쁘더라고요. 내가 여기 예비 며느리 자격으로 인사를 드리러 온 건지 아니면 도우미로 고용된 건지 도통 알 수 없게 말이에요. 아이고 아니 이거 냄새부터 이상한데? 어디 썩은 걸 만든 거 아니야? 이건 무슨 맛이야? 갈비에서 된장 맛이 나는데. 어머, 제가 된장으로 간했는데요? 갈비찜에 된장은 안 어울리나요? 어머 세상에. 누가 갈비찜을 된장으로 해? 간장으로 해야지. 간장이 안 보였어요. 된장은 눈에 잘 보이길래 그걸로 했어요. 근데 간장이랑 된장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어머머머. 이거 완전히 다르지. 넌 요리도 할 줄 몰라? 헐, 어쩌죠? 그럼 이 잡채는요? 이것도 이상해요?
어머, 얘는 그걸 말이라고 해? 누가 채소를 저렇게 큼지막하게 썰어놨니? 제가 칼질을 잘 안 해봐서요. 재료를 예쁘게 못 썰었네요. 그래도 정성껏 했는데 맛있게 드셔주셔야지. 반찬 투정들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어머, 지금 누가 앞에서 반찬 투정이라는 말을 해? 왜요? 애나 어른이나 반찬 투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음식은 정성인데 투정은 좀. 아니, 이게 반찬 투정이 아니라 귀한 재료로 이따위로 음식을 망쳐놨잖아 네가 지금. 저는 처음 해보는 거라 그럴 수도 있죠. 어머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요. 너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 배우고 집에서 대체 뭘 배워왔니? 저희 엄마는 이런 거 안 시키셨어요. 저는 귀하게 자란 딸이거든요. 엄마가 해주는 밥이나 실컷 먹으라고요. 그 말을 하자마자 방 안이 아주 싸늘하게 가라앉았어요. 다들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는데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죠. 아주 당당하게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오늘 인사드리러 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음식 준비를 전부 저 혼자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진짜 자기야. 왜 그래? 내가 이걸로 점수 좀 따주라니까. 왜 청개구리처럼. 우리 엄마도 며느리 될 사람의 솜씨를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걸 텐데 자기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오바? 지금 이게 오버한 거라고? 나는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했는데 형식이든 뭐든 테스트라고 하셨잖아. 난 테스트에 열심히 임했을 뿐이야. 그래. 아유, 네 실력 잘 봤다. 그러니까 테스트에서 낙제란 뜻이지? 이런 음식 실력으로는 우리 집안 며느리는 부족하다고. 좋아요. 그러면 제가 낙제한 걸로 할게요. 점수 제대로 안 나왔으니까 파혼해야겠네요. 그 말에 다들 놀란 듯 조용해졌고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어요.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고 제가 만들어낸 걸작들 사이를 지나 거실을 나왔죠. 저는 그렇게 그 집안의 명절 분위기를 단단히 뒤집어 놓았어요. 그리고 더는 그 집과의 인연을 이어갈 생각이 없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벙찐 표정을 지으셨어요.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입을 떼지도 못한 채 그대로 굳어 있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친척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아주 또렷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엄마는요, 시집가기 전엔 집안일 안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딸한테 그런 거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아직 우리 집에는 결혼 얘기도 꺼내지 않았는데 명절에 아버지 산소도 못 가게 하시고 시댁 가서 일을 해야 하니 며느리 테스트를 봐야 하니 그러시는 건 좀 너무하시잖아요? 자기야 진짜 왜 그래? 갑자기 왜 이래? 너무 흥분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예비 신랑이 손을 뿌리치고 더 모른 척 말을 이어갔어요. 지금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내가 없는 말 전했어? 아버지 산소 간다고 했을 때 미리 다녀오면 된다고 하신 것도 맞잖아. 시댁 가서 인사만 드리면 된다고 해놓고 막상 오니까 주방에 나 혼자 들어앉혀서 일만 시키셨잖아. 친척 어르신들께 인사도 못 드리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며느리 점수제니 뭐니 하시더니 점수 안 나오면 파혼이라고 하셨죠? 어머님, 그 말도 제가 꾸며낸 거예요? 주변에 앉아있던 친척 어르신들도 하나둘 저를 쳐다보셨어요. 어색하게 웃는 분도 있었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분도 있었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만큼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아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니? 아니 진짜 네가 뭘 잘못 들은 거겠지.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저는요, 우리 엄마한테 이 사람 소개 한 번도 못 시켜드렸다고요. 근데 어머님은 저한테 결혼 준비 다 시키고 집안일 다 시키면서 파혼 얘기까지 하세요? 참 너무하세요. 아니 지금 혹시 우리 가족 전부를 놀리기라도 하는 거니 너? 아니 어떻게 이런 음식을 차례상에 올리고 또 어르신들께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 어머님, 그럼 저 지금 점수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헐, 그러면 파혼인 거네요? 아까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점수 안 나오면 파혼이라고. 디 엔드. 아이고,
너 아주 무서운 애구나.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지금 파혼이니 뭐니 떠들고 있어? 그래, 너같이 대바라진 애는 절대로 우리 집에 며느리를 못 들여. 우리 아들이랑 파혼해. 그 말을 듣자 저는 속으로 됐다 싶었어요. 이제 내가 파혼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먼저 파혼을 선언한 셈이니까요. 저는 아주 활짝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위약금은 어머님이 물어주시는 거죠? 식장 예약도 먼저 하자고 하신 쪽이니까요. 저는 파혼까지 당한 마당에 더는 못 있겠어요. 안녕히들 계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허리에 둘러놨던 앞치마를 풀어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린 뒤 아무 말 없이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뒤에서 예비 신랑이 자기야 어디가?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기분이 후련했어요. 억울함보다도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제 선택이 단단해졌다는 데에서 오는 홀가분함이랄까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제 손에 쥐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등 뒤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들렸어요.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귀가 울릴 정도로 큰 소리였죠. 순간 등줄기가 싸해질 정도였지만 고개는 돌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집안에 예의를 차릴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뒤이어 쿵쿵 발소리가 들리더니 예비 신랑이 따라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씩씩대며 저를 막아섰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오늘만 조용히 넘어갔어도 우리 결혼에 아무 문제 없었잖아. 우리가 앞으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바보같이 왜 이런 짓을 해? 그 말을 듣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 사람은 진짜 끝까지 본질을 못 보는 바보구나 싶었죠. 그래? 너는 지금 내가 결혼은커녕 우리 엄마한테 인사도 드리기 전에 이 집에 와서 차례상을 차리고 점수 따야 된다는 말까지 들은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해? 그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냐고. 또 못할 건 뭐가 있어? 그럼 너네 집에서 파혼한다고 한 건 어떻게 할 건데? 난 위약금 못 낼 거니까 니네 집에서 알아서 처리해. 나는 니네 엄마가 이모님이랑 했던 말까지 다 들었어. 우리 집이 좀 못 산다고 나를 휘어잡으려 했다면 오산이야. 제 말에 예비 신랑은 한마디도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저는 그 틈을 타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동안 꾹 눌러왔던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쪽은 시원했어요.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어요. 나 결혼 안 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남자친구랑 잘 만나고 있었잖아. 그 집 꽤 잘 산다며? 그런 집에 시집가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서. 그래서 엄마는 뭐 내가 돈에 팔려가서 평생 명절마다 친정 한 번 못 오고 제사 음식이나 퍼 날랐으면 좋겠어? 엄마, 내가 오늘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알아? 그 말을 시작으로 저는 그 집에서 겪은 모든 일을 하나하나 말했어요. 명절 전날 아버지 산소에 다녀온 이야기부터 며느리 테스트니 뭐니 점수를 매긴다던 예비 시어머니, 된장 갈비찜 사건, 그리고 친척들 앞에서 파혼을 선언한 그 장면까지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았죠. 그 이야기를 듣던 엄마는 점점 표정이 굳어지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뭐? 우리 딸을 차례상 차리게 하고 점수를 매기고 파혼 협박까지 해? 세상에 그런 집안이 다 있어? 내가 이거 가만두나 봐라. 망할 집안 같으니라고? 이거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 했지. 내가 말렸지? 그 사람 우리 가족 한 번도 보러 온 적 없다고. 이런 일 생길 줄 알았어. 너는 내 딸이야. 그딴 집에 시집 보내느니 내가 차라리 평생 너랑 같이 살 거야. 다시는 그런 인간들이랑 엮이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왈칵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어요. 마음 한 구석에서 걱정됐던 게 있었거든요. 혹시 엄마가 그 집 형편을 보고 저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지 않을까, 혹시나 돈 때문에라도 그냥 넘어가라고 하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단호하게 말했죠. 그 망할 집안이랑은 연을 당장 끊어버리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걱정이 사르르 녹아내렸어요. 그래, 역시 우리 엄마는 내 편이었어요. 그 순간 진짜 가족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예비 신랑이 저를 찾아왔어요. 꽤 조심스러운 얼굴이었죠. 그날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라 그런지 저도 처음엔 무슨 말을 하려나 싶어 가만히 기다렸어요.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았다는 말을 먼저 꺼내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었죠. 우리 집 문화가 그랬고 제가 그래도 그걸 이해해 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불쾌해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말인가 떡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오해? 그딴 게 오해였다고 생각해? 세상에 명절마다 시댁에 불려가서 하루 종일 노동하는 며느리가 지금 시대에 어딨니? 나 그런 거 못한다고. 절대 못한다고. 나는 그냥 그게 가풍이라고 생각했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봐왔고 우리 가족은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 근데 너한테는 그게 너무 큰 부담이었구나. 그래, 그게 니네 집 가풍이라면 나는 그 가풍을 지킬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는 잠시 고개를 떨군 채 침묵하더니 저에게 아주 안타까운 듯한 얼굴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순 없겠냐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좋았던 추억이 이런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게 싫다고요. 그 말에 저는 살짝 웃음이 나왔어요. 좋은 시간 없었겠어요? 그 시절엔 분명 웃기도 많이 웃었고 서로에게 기대며 위로도 주고받았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연애 안에서의 이야기였고 저는 지금 결혼을 말하고 있었잖아요. 좋았던 시기야 물론 있었지만 앞으로 살아야 할 시간들을 생각하면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아질 것 같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했던 말들, 제가 받은 대우들, 그건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기도 하겠죠. 저는 당연한 듯이 며느리 테스트니 뭐니 하면서 결혼도 하기 전에 저를 부엌에 가둬놓고 일부터 시키는 집안에 시집 가고 싶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갈 여자 또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약금이나 잘 신경 써. 괜히 나한테 불똥 튀길 생각하지 말고. 명절 음식 준비를 테스트 명목으로 시킨 건 사적 지시야. 가사 노동 강요고. 나아가서는 성 역할 고정에 기반한 차별 행위로도 해석될 수 있는 일이지. 야, 내가 그걸 못 알아볼 줄 알았니? 예비 신랑은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마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겠죠. 이게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 자기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집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그 문화가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그에겐 큰 일이었겠죠. 그날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게 됐어요. 더 이상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었어요. 결정은 이미 제 안에서 끝난 상태였고 저는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거든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제가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 모든 걸 참아야 할 일이라고 여겼다면 어쩌면 제 팔자는 정말로 꼬였을지도 모르죠. 지금쯤 결혼 준비에 치여 울고 있었거나 명절 음식하며 벌겋게 달아오른 손을 바라보며 한숨 쉬고 있었겠죠. 그리고 아마 이런 글도 못 쓰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누가 뭐래도 제 삶은 제가 선택하고 싶었어요. 누군가는 말하죠.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라도 그 잘못된 인연의 싹을 잘라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시는 어떤 명절에도 점수를 매기겠다는 집에는 발도 들이지 않을 거예요. 제가 누구 딸인데요. 앞으로 더 똑부러지게 행동하고 사랑이라는 달콤함에 속지 않을 겁니다. 저는 파혼해서 아주 속이 시원해요. 누군가는 속이 쓰릴지 모르겠지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